12.3 계엄은 나에게 진짜 깨어있음에 대한 생각을 준 대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현장이라서 매우 참담했고요. 또 당시 책임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한 죄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다치지 않게 반드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우에 따라 내 목숨이 위험해지더라도 반드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라는 간절함이 정말 컸고 그 참담함과 죄송함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엄군들에게도 화를 많이 냈고 국회 본회의장에 오지 않는 동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많이 화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12.3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반민주적인 또 반헌법적인 일이었습니다. 이 내란 단독 세력들은 사과하지 않고 여전히 12.3 내란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지 않고서는 우리 국가기강 헌법 수호 자체가 제대로 서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빨리 마무리되어야 하고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모범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 힘으로 해서 지금 AI 대변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세계의 변화와 평화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힘을 갖출 수 있도록 함께 더 통합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 그날 우리는 국회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헌법을 지켰다. 작년 12월 3일 내란의 밤 당시에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사업에 대한 현황 설명 및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로 계엄이 선포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라면서 TV 등 뉴스를 봤더니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이라고 하는 계엄 선포에 관련된 요건이 보도되거나 하는 것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바로 내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즉시 바로 차를 타고 국회로 왔습니다. 국회로 오면서 제 짝꿍한테는 집에 들어가지 마라, 위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회의장 보고는 전화를 해서 빨리 오시라고 얘기했고 김영민 원내 수석 쪽에는 의원들 국회로 좀 직결시켜야 되는 것 같다라고 전화를 하면서 국회로 왔고 담을 넘어서 국회 본회의장으로 뛰어들어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당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포스러운 상황이었고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는데 우리 시민분들이 계엄군들을 막아주시는 그 틈을 이용해서 저희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시민분들의 용기 있는 행동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모습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엄 후 1년, 내란 후 1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철저한 내란 종식이 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내란 종식으로 가는 길목길목마다 어떻게 보면 법원, 검찰 등이 좀 방해하고 막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란 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특별재판부를 좀 만들자라고 계속 주장해 왔는데 이 촬영을 하는 이 당시까지는 좀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 또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더 애를 쓰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12.3 계엄은 미친 짓이다. 짧게 한마디로 하겠고요. 12.3 계엄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나라를 지켰고 국가를 지켰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 좋은 일들을 극복하고 국운이 상승하는 계기가 됐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12월 3일 날 개인적으로 약속이 있어서 술을 한 잔 먹고 집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와서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지금 진짜 뉴스냐 가짜 뉴스냐 이렇게 잠깐 헷갈렸는데 여러 군데서 연락이 왔는데 시사인에서 그때 긴급 편성 방송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시사인에 가가지고 그때 정의당의 김종대 전 의원 등등 몇 분과 같이 이제 방송을 했고요. 근데 저는 이 내란이 이 불법 비상계엄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며칠 내에 정리된다. 불안해하지 마시라. 우리 국민들 민주주의에 저력이 있는 국민들이 이거를 반드시 끝낼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입만 털었지 사실 별로 한 건 없는데 그래도 내란 종식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혼자 자화자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신중하게 명백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좀 추려내서 이렇게 인적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가 전체적으로 극우화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러고 있는데 전 세계 극우 연대도 가시화되고 있고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그런 극우적인 생각들도 지금 더 강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 또 합리적인 민주주의의 어떤 시각들 이런 것들을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날 대통령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한다라고 미리 기자들한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켜놓고 기자회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선 관련해가지고 여야 사이에 또 입시름이 있던 때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밤중에 갑자기 예산 관련돼서 야당을 규탄하는 걸 하는구나라는 예상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예정된 시간에서 빨리 나타나지 않고 지각을 하다 보니까 또 윤석열 씨 지각하네 뭐 이런 농담을 저희 팀원들끼리 하면서 뉴스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아니다 다를까 나타나가지고는 굉장히 흥분된 목소리의 윤석열 씨가 야당을 규탄하고 그리고 예산 관련된 문제를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왜 이 한밤중에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결론이 마지막에는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라고 해서 사실 너무 황당했고 실시간으로 보지 않았으면 아마 저도 많은 분들처럼 가짜뉴스라고 믿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거에 김민석 총리 등이 좀 계속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던 기자들한테도 빨리 국회로 가라라고 지시를 하고 저 또한 국장 그리고 저희 회사 변호사 등한테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논의를 했고 그런 다음에는 바로 회사로 가서 유튜브 라이브를 켰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실시간으로 유튜브 생중계를 하면서 그 상황들을 좀 전해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윤석열, 김건희가 감옥에 갔지만 여전히 그들의 동조자, 그러니까 검찰이라든지 사법부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직도 좀 요원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한 윤석열, 김건희가 탄생하게 했던 뿐만 아니라 이 내란까지 가게 되게 했던 동조자들에 대해서도 좀 끝까지 감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처벌받고 혹은 징계받는지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2.3 계엄은 해초리 같은 죽비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관심과 긴장을 늦추는 순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들이 득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번에 또다시 보여준 셈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우리가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진짜 국민주권, 진짜 민주주의 시도로 만들어 가야 되는 계엄이 그런 점을 다시 일깨워준 죽비 같은 존재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3일은 베를린에서 초청 연구원으로 가 있을 때입니다. 그 대학 도서관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소식을 들었고요. 처음에는 하여간 좀 가짜 뉴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실제 이게 대한민국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고 국민들이 이제 국회로 모이기 시작을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일단 빨리 귀국해야 되겠다. 국민들과 함께 저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귀국 비행기편을 바로 예매를 하고 바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첫 번째는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내란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계엄을 일으켜도 별로 크게 손해보는 게 없네? 이런 식이 돼버리면 대한민국에 내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겠습니까?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끝까지 엄벌에 쳐야 된다. 두 번째는 국민들이 정말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몇 달 동안 싸워서 지금의 민주주의 회복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그런 대한민국의 모범적인 민주주의를 완성시키는 데까지 가야 된다. 정치를 여의도와 국회에만 맡기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실제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의회라든지 또는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금의 세계적인 추세도 역시 이런 국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진짜 대한민국 민주주의, 진짜 국민주권 시대를 만들어야 진정한 내란 청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3일은 나에게 어둠에서 빛을 찾은 매우 소중한 날이다. 예, 그날 밤 매우 음산하고 뭔가 일어날 분위기였습니다. 저녁 6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우원식 의장이 키르기즈스탄 대통령과 함께 만찬을 했습니다. 그 만찬을 했는데 우원식 의장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국빈 만찬인데 나보고 주차를 한다 해서 하는 만찬이었거든요. 이상하잖아요. 우원식 의장의 발을 묶어놓기 위한 수법같이 보여서 매우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국회에서 나오는데 바로 앞에 차들이, 경찰 기동대 차들이 빽빽하게 막 감싸고 있는 거예요. 5cm 간격도 없이 사람은커녕 고양이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빽빽하게 국회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퇴근해서 집에서 기다리고 뭔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9시쯤 보좌관이 전화와서 특전사가 잠을 자지 않는다. 또 조금 지나서 특전사의 휴대폰을 회수해 갔다. 그리고 조금 지나니까 계엄이다. 의원님 피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바로 국회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국회에 약 10시 55분경에 도착을 해서 그때부터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다 함께 힘쓰고 밤을 새웠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역시 외환 유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특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윤석열을 일반 이적죄로 지금 다시 추가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외환 유치의 전모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 수사가 12월 14일까지 마무리될 것 같은데 그 시간까지 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하나 더 추가한다면 초반에 이들이 계엄을 하기 위해서 기획했던 모든 문건, 모든 자료들이 지금 인멸되고 사라졌습니다. 이 초기 기획 단계에서 윤석열 그리고 노상원과 김영현이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하겠다 하는 그 전체의 기획 문서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 김건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지난 12월 3일 계엄의 밤은 충격과 공포였다. 계엄의 밤에 방송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송 녹화를 중단하고 국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너무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 나와주셨었고 또 경찰과 이렇게 뒤엉켜 있는 상황이 오래 지속이 됐었는데 그 앞에서 이제 구호도 외치고 또 경찰들에게 항의도 하고 또 국회의원들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이런 역할을 좀 했었고요.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좀 진지한 점검과 또 성찰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내란 종식을 위해서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고 험한데 결국 이 내란을 정리했던 것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힘과 그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여기까지 끌어온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이 내란의 기억이 희석되지 않고 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내란 종식과 또 정부를 응원하는 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역할들이 지금은 가장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퇴근해서 집 주변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란이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장난으로 알았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TV를 켜보니까 진짜 방송에 계엄이 선포됐어요. 깜짝 놀라서 저는 즉시 국회의원 텔방에다가 모두 국회로 갑시다는 문자를 남기고 제가 있던 숙소가 왕십리인데 왕십리에서 이제 국회로 오려고 우리 보좌진한테 차를 가져오라 했더니 보좌진이 차를 가져올 수가 없다. 이미 국회가 통제당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택시를 타고 국회를 왔습니다. 제가 도착한 시간이 11시 반?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국회 전체가 봉쇄, 통제돼서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어디로 들어갈까 하고 주변을 계속 국회 주변을 돌고 있을 때 보니까 헬기가 국회 상공에 헬기가 떴어요. 그걸 보니까 저는 1980년도에 전남대학교 대학생이었어요. 5.18이 일어났던 그때의 5.18의 그 과거의 장면이 헬기가 상공에 뜬 거 보니까 오버랩이 되면서 우리가 다시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한 번 피를 흘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굉장히 그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일단 국회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보좌진들과 함께 국회 돌담을 빙빙 돌다가 어느 한 정서에서 제가 담을 뛰어넘어서 국회를 들어갔고,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 본청으로 가니까 우리 보좌진들하고 무장한 군인들하고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데 보좌진의 도움으로 그걸 뚫고 국회 본청으로 들어갔죠. 이런 내란 종식을 위한 3대 특검이 열심히 수사를 했지만은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특검은 얼마간에 있으면 이제 종료가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TF가 구성됐는데 이 기관이 제대로 잘 작동돼서 정말로 내란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다 우리가 골라내고 그러면서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데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2월 3일은 저에게 상처이자 희망이다. 지인들과 약속이 있어서 이제 광화문 인근에서 호프집에서 있었는데요. 갑자기 계엄이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마 이러고 호프집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이제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니 이렇게 일반 분들이 저를 포함해가지고 일상을 즐기고 있는데 이 계엄이 웬 말이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속보가 뜨고 집에서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빨리 집으로 오고 그래서 내가 방송에 섭외가 와가지고 이제 가야 될 수도 있다 그랬더니 방송이 지금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제가 엄청 급하게 집으로 갔고 제가 나중에 포고령을 봤더니 방송국도 계엄군의 어떤 지시하에 들어간다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아 이게 계엄의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또 새벽에도 이제 출연 일정이 있어서 집에서 또 뉴스를 보게 됐는데 아이도 너무 어려서 또 국회로 갈 수가 없는 사정이 있었는데 너무 눈물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현실 같지 않고 정말 뭐랄까요. 그러니까 역사책 속에서만 보던 게 내 눈앞에 현실로 되는구나. 지도자를 잘못 뽑은 후과를 나를 포함한 내 동료들 그리고 시민들이 이렇게 치러야 되는구나. 정말 뭐 놀랍다는 말로도 좀 표현이 안 되는 공포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내란이란 건 국민을 향해서 총뿌리를 겨누었던 범죄 행위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공직사회가 거기에 지원을 하거나 조력을 했던 그 이력을, 그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단 한 발자국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2.3 계엄은 나에게 감동이다. 충격적이긴 했는데 12.3 계엄이 거의 뭐 몇 시간 만에 시민들에 의해서 저지됐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시민들이 지켰다라는 걸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그때 한참 명태균 게이트를 할 때여서 집에서 다음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실 기자들 밭글에는 윤석열이 어떤 경제와 관련된 얘기를 할 거다, 긴급 기자회견을 할 거다라는 밭글이 돌아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엄이라고 해서 계엄? 미쳤나? 약간 이런 생각했죠. 사실은 미쳤나 생각했고 현실 감각이 떨어졌었던 것 같아요. 아예 이게 무슨 내가 교과서에서나 보던 거니까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란 청산 과제라고 할 만한 게 왜 계엄을 했는지 그 동기를 좀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지금 뭐 계속해서 내란과 관련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 왜 정말 실질적으로 왜 그 내란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동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밝혔으면 좋겠다. 12월 3일은 우리 국민 모두가 승리한 날이 바로 12월 3일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새날이라는 방송에 최민희 위원장하고 함께 출연하고 영등포에서 안산으로 귀가하던 중에 소식을 접하고 바로 여의도 국회로 왔고요. 11시경 도착을 했는데 그때부터 정문이 봉쇄되고 경정문이라고 그 경찰 또 다른 쪽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당시에 영등포 경찰서 지휘 아래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다행히도
경찰께서 저를 알아보고 문을 열어줘서 그때 당시 한 20여 명의 국회 관계자들이 들어올 수 있었고요. 헬기가 국회 쪽으로 올 때 바깥에서 비상상황이라는 걸 알고 처음 계엄군이 이 국회 주변에 도착해서 몸싸움 할 때 보좌진들, 당직자들, 언론인이 함께 싸울 때 목도를 했고요. 표결 때문에 그 뒤로는 본회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엄하에서 단전단수를 통해서 탄압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의 구체적인 내용, 지시관계, 가담 정도, 부역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단죄하는 것이 아직까지 순위에 좀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안에 윤석열 정권 하에서 그 헐감 매각, 졸속 매각이 진행됐던 것을 진상규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언론사에 대한 문제와 함께 단전단수 부분도 저희가 다뤄서 두 번 다시 방송을 장악하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바로잡는 노력을 곧 전개해 나갈 겁니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광주 생각이 나면서 너무 두려운 마음에 집이 국회랑 한 지하철 3코스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집에서 밤새도록 그 TV로 상황을 보고 현장에 가지를 못했어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커서. 근데 이게 너무 부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뒤에 1월 1일부터 윤석열 그 관저 앞에서 윤석열을 체포하라는 1인 시위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날 그 국회 앞으로 달려가 주신 시민 여러분들, 국회의원들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국회를 지켜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전두환을 30년 만에 단죄했던 일이 우리 사회를 30년 후퇴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은 2026년에 반드시 단죄를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 워낙 다이나믹하고 할 일이 많지만 내란에 대해서 이 처벌하는 일만큼은 조속하게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게 우리 과제다 생각을 합니다. 12.3 계엄은 저에게는 헌법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였다. 그러니까 헌법 공부의 계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그날 저녁 약속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가서 집에서 OTT를 보다가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전화를 해서 지금 비상계엄 터졌는데 왜 집에 있냐, 빨리 좀 피해라, 뭐 이런 연락을 주는 바람에 뒤늦게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알게 됐는데 뉴스를 보면서 처음으로 드는 생각은 야, 단단히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은 내란 수계를 비롯해서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형사적인 처벌, 법적 응징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처 당시 수사나 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서 피해갔었던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색출과 응징도 앞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12월 3일 계엄은 나에게 이게 가능한가이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군 법무관 하면서 계엄 실무 이런 거 작성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랐고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방송 마치고 집에 이제 도착 딱 했을 때인데 도착하고 씻고 잠깐 앉았을 때 이제 그런 속보를 봤는데 저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가짜인 줄 알았는데 그 무렵에 이제 문자 같은 게 오고 여의도로 올 수 있나. 근데 검색을 딱 해보니까 여의도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또 택시나 이렇게 교통수단이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고 아마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좀 지새웠습니다. 또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방송도 계속 있고 제가 그 당시 하던 뉴스토마토가 조금 명태균 이런 것 때문에 보도를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연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서 계속 그 다음날 방송할지 말지 그거를 계속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자라고 하고 밤새도록 그 속보를 보다가 그날 다음날 아침에 또 저희도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은 과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정당이나 일부 세력들이
극우가 아닌 저는 반헌법 세력하고 결탁을 계속 하는 모습이거든요. 윤 어게인. 그래서 이 정도라면 이 제대로 지금 내란이나 이 부분이 청산이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국민의힘이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까지 그게 가장 내란의 청산하고 딱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재판을 하고는 있지만 모든 게 정리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앞으로 남은 게 가장 상당히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3 내란은 나에게는 현재 진행형이고 잊을 수 없는 기억이고 잊지 말아야 하는 기억입니다.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약속이 끝나고 집에 와서 개엄 소식 듣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라이브 방송 보고 주진우 기자 라이브 방송 보고 국회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707 출신이기 때문에 무력이나 시민과 이런 충돌이 촉발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시민과 군인들을 좀 컴다운 시키는 일을 좀 했습니다. 너무 겁났고요.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제발 아무 일도 없었으면. 그리고 제일 걱정이었던 거는 국정원 요원이나 이런 다른 요원이 섞여서 이 무력을 촉발시킬까 봐 그게 가장 두려웠었습니다. 정부가 바뀐 지가 이제 5개월 됐고 내란이 있은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정상화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뿌리까지 뽑아내서 처벌하지 않으면은 그 씨앗은 다시 자라서 나중에 우리 자녀 세대에 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게 반드시 씨앗 하나까지도 뽑아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은 나에게 전화위복이다. 12월 3일 날 집에서 그 속보를 보고 계엄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화인가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통화로 대화를 하다가 국회 앞으로 달려가자라고 해서 저희 동지들이랑 함께 국회 앞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계엄 해제가 되는 상황까지 지켜보고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에 협조했던 국민의힘 정당 그리고 극우 정당들이 존재하고 계속해서 내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서 국민의힘 당의 해체 그리고 요소요소에 내란에 협조했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2월 3일은 제게 이정표였다. 왜냐? 그날 정치부 기자로서 가장 삶에서 충격적인 일을 많이 겪었고 그 충격이 정확한 기사를 쓰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언론의 책무 그 이정표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원래 처음에는 집에 있었는데 뉴스를 보고 저희 그 목동 CBS 본사로 바로 달려갔어요. 예, 저희도 이제 유튜브 생방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의무감과 책임감이 있어서 당시에 택시에서 서강대교 건너면서 잠깐 내렸다가 길이 막혀서 시위대 보고 다시 또 회사로 가서 유튜브 생방송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현재까지 봤던 고위 관료들의 민낯, 정치인들의 민낯, 그리고 법관들의 민낯, 검찰들의 민낯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너무 많이 드러나서 이 과정을 백서로 써서 분명히 우리 후세들에게 남겨야겠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미리 우리가 교훈을 주고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2.3 계엄은 대한민국이 더 큰 민주주의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실현의 과정이다. 사실 그날 제가 박정원 대리인 변호인을 같이 하는 변호사하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여의도에서 술 마시고 저는 일찍 귀가를 한 상태였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잠을 자려고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 그때 계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TV에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윤석열의 말을 들었을 때 와, 이제 제대로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그냥 바로 들고 뒤통수를 좀 세게 맞는 느낌이더라고요. 윤석열 정권이랑 반대되는 각을 세워왔던 인사들에 대해서 체포를 하거나 뭔가 해코지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도 솔직히 좀 많이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의 특검이 굉장히 잘 해오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외환이라든가
아니면 구명 로비라든가 아니면 뭐 그 밖에 어떤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고 밝혀내지 못한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검이 끝나더라도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형태로든 끊임없는 노력이 지속되어야지만 비로소 이것이 청산될 수 있다. 그래서 계속 의지를 갖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 때도 거의 그 헬기 사격이나 이런 것들의 진실이 밝혀지는데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내란 청산이.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2.3 비정기획은 재발견이었는데요. 그 민주주의라는 공기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소중함을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엄혹한 질서 속에 독재자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탄압받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되면서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는 집에서 좀 일찍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다른 공간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계엄을 선포했다 이런 말씀을 전해주셔가지고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나고 결국은 만감이 교차하면서 결국은 우리 이제 방송하는 것들 그리고 언론사들이 쓰는 기사들이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그 소소하게나마 스튜디오에 직접 가서 방송은 못했지만 제 집에서 휴대전화를 켜고 저희 경향TV 채널에 들어가서 그 비상계엄의 위법성, 위헌성 같은 것들을 방송을 직접 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장 중요한 내란 청산 과제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내란의 종식이라는 것이 선언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생각보다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면서 여전히 계엄에 가담했던 세력들 중에 어느 하나도 판결 선고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재판 같은 경우에도 계엄 1주년이 됐지만 선고가 내려지지 못하고 내년 초에 내려지게 되는데 결국은 법원을 통한 판결을 통한 종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선언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달성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나 언론들이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겨울철 길고양이들에 대한 캠페인 영상을 새벽 밤까지 편집을 하다가 문자가 계속 오고 카톡이 지금 난리가 나서 뉴스 속보를 틀었더니 계엄이 터졌다고 해서 와닿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인가. 계엄이란 단어도 이제 어렸을 때 들어보고 전혀 친숙하지 않은 단어여서 그다음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여기저기 연락을 좀 취해서 후배들에게 미안한데 지금 내가 당장 갈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너희들이 가서 좀 기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연락을 해서 그날을 기록한 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좀 보게 되고, 그나마 이제 계엄이 일찍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해제가 되고 했던 것을 지켜봤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특검도 하고 있고 재판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이 재판이라든가 특별검사들이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반민족 특위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민족 특위가 외압에서 해산이 되고 테러에서 해산이 됐는데 반민족 특위가 되지 않으려면 여전히 국민들의 지지와 힘과 그리고 이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12.3 계엄 그날에 우리는 일상을 지켰습니다. 12월 달은 원래 구청장들한테는 아주 죽음의 레이스가 있는 기간입니다. 각종 송년회, 행사 이런 것을 이제 다니는 건데요. 그래서 저는 그날도 행사를 밤늦게까지 하고 들어와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가족들이 깨워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당장 가장 먼저 들은 생각은 구청을 지켜야 된다. 계엄군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 생각 하나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소집을 하고 직원들께 군부대의 이동 상황을 먼저 체크했습니다. 담당 부대에 연락을 해서 이동 상황을 체크했더니 전혀 미동도 없었고 아무런 지시사항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저희는 이제 안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다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전부 걸어 잠그고 그렇게 해서 대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1년 전에 정말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또 안정을 찾아서 미국과 또 G20
회의도 하고 또 개최하고 미국과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풀어나가고 여기에다가 또 국방에 있어서 튼튼히 할 수 있는 것들도 얻어내고 이런 걸 보면 정말 대단한 국가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너무나 참 자랑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